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는 노벨상을 2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물리학상, 한 번은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서로 다른 두 종목 그 중에서도 물리하고 화학상을 동시에 수상한 과학자는 없어요. 유일합니다. 남편하고 한 번 공동 수상했고요.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 따님도 노벨상 수상을 했습니다. 진짜요? 딸도 수상을 했고 딸이 사위하고 같이 또 공동 수상을 했어요. 어머. 조금 더 말하자면 뭐 둘째 사위도 그 사위가 속한 단체가 막 노벨상을 받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도대체 그래서 뭘 했길래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라듐이요. 맞아요. 오, 이 정도면 90% 맞았다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라듐의 발견을 보통 굉장히 큰 공로로 칩니다. 네.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 이분이 한참 연구를 하실 당시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었던 연구 분야가 방사능에 대한 연구 분야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방사능이라는 물질 뭐 이건 무슨 성질이 있나 여러서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네. 이분이 역청 우라늄 광이라는 광산에서 나는 돌을 잘 갈고 거기에서 뭐 분리를 해보고 뭐 이런 실험을 정말 끝도 없이 진행을 하셔가지고 네. 그냥 손으로 자기하고 자기 남편하고 같이 열심히 연구를 하신 거거든요. 전설적으로 전해져 이야기입니다만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실험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직접 빻은 역청 우라늄 광이 한 8톤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톤 트럭에 실려 있는 역청 우라늄탄을 손으로 하나하나 다 빻아가면서 다 빻아가지고 돌을 손으로 빻아가면서 전부 다 실험을 해가지고 방사능에 대해서 각가지 연구를 했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중에서 이제 라듐이라는 특정한 원소 하나를 새로 발견을 한 거죠. 라듐은 특별히 방사능을 강하게 내는 그런 원소였기 때문에 그 후에 다양한 방사능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듐 하면 뭔가 방사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때는 뭐 항상 사용하는 물질이다. 라듐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이 나라가 얼마나 방사능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할 여력을 갖고 있느냐의 표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표지잖아요. 이런 방사능 연구의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었죠. 방사능이란 이 말을 만든 사람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입니다. 방사능이란 말의 창시자예요. 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뭐 방사선, 방사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방사능이 뭔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사선을 가만히 있어도 내뿜을 수 있는 능력이 방사능이죠. 그래서 방사선을 내뿜을 수 있는 물질을 방사능 물질. 거기는 어떤 방사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사능 물질의 아주 이상한 특징 무엇이냐. 이 이상한 특징도 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관찰해서 발견하고 보고한 것입니다. 방사능이 방사선을 뿜어내는 그 정도가 항상 일정해요. 예를 들어서 방사능 물질 중에 비교적 흔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중에 탄소가 있겠죠, 그죠? 그 탄소 중에 방사능을 살짝 띈 탄소도 있어요. 극소량. 14. 그것을 이제 뭐 카본 14, 탄소 14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탄소를 한 2개를 들고 있다. 2개를 들고 있으면 6,000년 정도를 기다리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질소로 변하면서 방사선을 내뿜는다. 6,000년 정도 기다리면 절반이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변하는 정도, 그 정도 속도, 그 정도 강도로 방사선을 내뿜는 그런 성질을 방사능이 이런 식인 게 많아요. 온도와 뭐 주변에서 오는 다른 에너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뭐 시계 대용으로 사용하면 좋겠네. 아까 말씀하신 듯이 방사능 동위원소 측정도 사실은 시계 대용으로 사용한 거죠. 뭐 그 정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학자들은 항상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왜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양자역학으로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고리가 하나가 생깁니다. 탄소가 2개만 있다라고 하면 한 6,000년 정도 걸리는 동안에 하나가 질소로 바뀌면서 방사선을 내뿜을 확률이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둘 중에 뭐가 언제 변하면서 방사선을 내뿜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아예 정해져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인과관계도 아무런 원인도 없이 오직 확률만 주어진 상황에서 방사능 붕괴가 일어나면서 방사선을 내뿜는 것이 방사능이라는 현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랑 좀 모순되는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아인슈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주사위놀이 뭐 좀 하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 살다가 좀 적적하시면, 예를 들어서 도박묵시로 카이지 이런 걸 좀 보시다가. 주사위놀이 재밌네라는 생각이 들면 좀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양자 이론에서는 이렇게 확률로서만 어떤 사실이 주어져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어나는 어떤 순간, 어떤 시점,
인과관계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양자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달라진 시각이거든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그런 자연 현상이 방사능이라는 것이고 그 방사능 연구에 큰 전기를 마련한 인물이자 방사능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바로 마리아 스코부스카 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님 근데 카이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카이지 정말 비슷한 작품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넷플릭스 과학 거잖아요.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후반부에 가면 어떤 게임을 하냐면 징검다리 건너기 같은 그런 놀이를 한다라고 하면서 유리판으로 되어 있는 다리 위를 건너가는 그런 게임을 합니다. 유리가 일반 유리하고 강화 유리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배치되어 있어요. 랜덤으로. 네. 그래서 강화 유리가 있는 쪽만 밟으면서 가야지 유리판이 안 깨져서 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사람들이 막 게임을 하고 목숨 걸고 나는 싸우고. 그것도 어떻게 구분할까 싶었어. 네. 말도 안 되는 네, 게임이라서 그렇게 하거든요. 강화 유리를 눈으로 보고 어떻게 맞추는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 혹은 오? 소리를 들어보고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 그렇죠.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수가 있다면 쉽게 통과할 수 있겠죠, 그죠? 일단 첫 번째, 너무 재밌어. 강화 유리를 만드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강화 유리를 썼느냐에 따라서 다른 탐지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뭐 열 처리를 한 거냐, 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뭐 다른 플라스틱을 순간에 낀 방법은 거냐, 뭐 이런 거에 그렇죠.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게 이제 자동차 유리라든가 이런 데 쓰는 강화 유리는 유리 자체가 튼튼하기도 하지만 깨졌을 때 완전히 뚫리거나 이렇게 파편이 날리지 말라고 중간에 이렇게 질긴 재질의 다른 뭐 플라스틱 판이라든가 필름 뭐 이런 끈끈한 물질 이런 걸 하나 끼워 놓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유리판 사이에 좀 이렇게 질긴 물질 하나를 끼워 넣어가지고 합쳐놓는 방식의 이런 강화 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리가 설령 깨져가지고 금이 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구멍이 안 뚫리고 어쨌거나 붙어서 덜렁거리게 되니까. 네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사고 일어났을 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유리가 깨져가지고 파편이 날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죠. 찍는 것보다 유리가 금이 가도 어쨌건 붙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그런 걸 많이 활용하는데 자동차 아니고 뭐 창문 같은 데도 그런 거 활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런 형태의 강화 유리라면 그거를 봐야 됩니다. 여러 겹의 접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빛이 들어왔을 때 그 여러 겹의 접합을 지나면서 가면서 간섭을 그 일으키는구나. 간섭과 굴절이 달라지면서 그 접합 면이 보일 거예요. 어허. 그렇구나. 네. 그것을 봐야 됩니다. 무지개 빛같이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강화 유리라면 그 강화 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형태의 강화 유리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 뭐냐, 요거 여러분, 강화 유리에 어떻게 보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일반 유리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 유리 네. 특징으로. 이 일반 유리는 이게 벌칙으로서 사람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유리는 비교적,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뭐 사실 저 같은 사람이야 아무 유리나 올라가도 대충 깨지겠죠, 그죠? 그런데 참가자 중에서 제일 가벼운 사람이 살금살금 올라갔을 때도 깨져줘야 돼요. 깨져야겠죠. 네. 그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일반 유리가 상당히 약할 거예요. 연약한 일반 유리를 썼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유리와 강화 유리의 기본적인 두께 차이와 재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 거기서는. 하긴 정말 날씬한 여자가 올라가도 깨져야 되니까. 깨져야 되니까. 실전 게임이라면 간단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두들겨 보는 방법. 두들겨서 그 진동을 느껴보는 방법으로. 근데 거리가 좀 먼데 어떻게 두들길 수 있어요? 건너가기 바로 전 거를 하나하나씩 두들기면서 가야죠, 이제. 두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음색으로 진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내가 안전하게 서 있는 판이 두꺼운 강화 유리일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내가 앞에 디딜 거를 두들겨 봤더니 내가 서 있는 판을 두드리는 거하고 다른 소리가 난다. 아, 그렇네. 의심해 봐야죠. 퀴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한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분 뭐 폴란드 분이시고 프랑스에서 주로 많이 활약을 하셨고 그래서 뭐 세계적인 학자인데 뭐 무슨 뭐 큰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이 활동을 하신 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동을 하셨거든요. 네. 이분이 말년은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에 어목했던 시절과 겹칩니다. 노골적으로 이분이 뭐 폴란드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분의 활약 그 자체가 한국인들에게 소개되면서 마음속으로 울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분은 나라를 잃은 폴란드 분이신데
과학자로 성공을 한 다음에 폴란드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과학적인 업적을 남겼다라고 세상 천지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구나. 폴란드라는 나라가 없어진 지 몇십 년 지났는데 그런데도 대표적으로 이 마리아 스코브스카 퀴리는 라디움 발견했고 또 이분이 발견한 물질 중에 폴로늄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은 조금 다른데 이 시대에만 해도 이제 원소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 원소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소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름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이분은 나의 조국, 나의 고향 폴란드의 이름을 따서 원소 이름을 폴로늄으로 붙이자라고 하면서 내가 최초로 발견한 원소다라고 과학계에 보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폴란드라는 나라가 없어졌는데 폴란드 나라가 세상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오스트리아나 독일 사람들은 막 그런 거 야 폴란드라는 나라 이름 꺼내지도 마. 세상에 폴란드라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래. 이제 다 러시아 아니면 독일이지.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과학자 한 사람이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가지고 그게 자기가 폴로늄 폴란드라는 나라 이름을 딴 물질 폴로늄이라는데 어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전 세계가 그 이름을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러시아 과학자들이나 독일 과학자들조차도 폴로늄으로. 저 나라는 우리가 멸망시킨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이 물질은 폴로늄이라고 불러야 되네라고 하면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독립운동 못지않게 효과가 엄청나게 강력한 독립운동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퀴리 사망 기사가 또 기사 사망 기사 뭐 실렸고요. 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 이런 기사 많이 실렸었고 일제강점기에 뭐 이런 퀴리의 어떤 전기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는데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거를 보면서 당시에 식민지 조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저거 저런 거다. 저게 독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했겠죠. 그래 그런 식으로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 인물이다. 뭐 이런 정도 있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폴로늄이 역사의 아이러니 같지만 지금은 그 러시아에서 사람들 암살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독성이 강하거든요. 방사능이 세다 보니까 그것도 보면 이제 아이러니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 한국 과학자 명예 전당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우리 과학관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동판 같은데 부조로 새겨가지고 막 얼굴 같은 것도 표시해놓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아는 그런 사람들 얼굴이 막 이렇게 새겨져가지고 붙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아마 여성 과학자 중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이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김점동 선생인데요. 이제 19세기 말 대한제국 시절에 근대의학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가지고 의학을 배우시고 의사가 되셔서 그래서 미국에 쭉 눌러앉아서 사신 게 아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을 돌보시면서 헌신하셨던 그런 분으로 이름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좀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분이 의외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시대가 가까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의 이화여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이화학당 출신인데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의 학교를 다니시던 분이 이제 막 활동을 사회에서 활발하게 하시고 이럴 때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먼 선배 중에는 이런 분도 있었지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좀 알려지셨던 것 같은데 근대 의학을 배우고 한국에 돌아와서 활동하신 의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활동하신 시기가 1900년부터 활동을 하셨거든요. 해외에서 근대 의학을 배우고 한국에 들어온 유학생들이 남녀 통틀어서 활동을 하던 거의 첫 해 무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근대의학을 배우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활동한 의사라고 하면 보통 김익남 선생 뭐 이런 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김익남 선생님이 들어온 시기하고 김점동 선생이 들어온 시기하고 뭐 약간 불명확한데 한 달 뭐 2달 이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김익남 선생 이런 분은 들어오셔가지고 주로 이제 처음으로 해외에서 근대의학을 배우고 오셨으니까 후학을 양성하는 일, 다른 의사를 키우는 일 이런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김점동 선생은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그보다 실제로 병자를 돌보는 일에 투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이런 차량 뭐 이런 것도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당나귀 같은 것을 타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보셨다, 무수한 환자를 보셨다라고 하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근대의학은 한국에서는 바로 김점동 이분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해도 큰 과장이 아닐 정도의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존경을 받고 멋있는
인물로 많이 회자가 되냐면 요즘 정서로도 누가 미국 가가지고 의사돼 가지고 왔다 이러면 왠지 좀 뭐 이렇게 좀 화려하고 배경이 그렇죠. 좀 뭐 부모님이 좀 잘 살 것 좋아 같고 보이는 느낌. 금수저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집 출신이셨어요. 이 시기에 가난했다는 것이 오히려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시대의 여성이었잖아요. 조선시대 말기의 여성이었잖아요. 보통은 이 시대 때는 교육을 안 시키던 때예요. 여성은. 이분은 근처에 학교가 생겼을 때 집안에서 학교를 보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어요. 왜냐? 학교가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기숙학교 형태의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면 가난한 집에서 입을 하나 더 입을 하나 둘 수가 있었어요. 그렇구나.